아빠! 준수는 이제 없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내 동생인데. 동생이요? 저는 이제 동생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빠는 준수 찾는다고 저와 엄마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여러분도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갑이나 핸드폰처럼 다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도 되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특히 가족이라면 그 상실감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끈질긴 희망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또한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고 위로도 받고 지혜도 얻어가는 혜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민입니다. 1985년 9월 15일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골 본가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역은 귀경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빠, 나 과자 사주세요. 저기 매점에 있는 거요. 민재야,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잖아. 지금 먹고 싶어요. 네? 사주세요, 아빠. 여보, 그냥 사주세요. 아이가 배고픈가 봐요. 당시 저는 중소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건축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족보다는 일이 우선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날 저희 가족은 서울역 대합실에 있었습니다. 6살이던 큰아들 민재는 과자를 사달라고 졸라서 결국 저는 민재의 손을 잡고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4살배기 준수는 아내 연희와 함께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었고 준수의 손에는 생일 선물로 받은 빨간 오르골이 들려 있었죠. 잠깐만 기다려. 아빠랑 형아, 금방 올게. 아내가 준수에게 말했던 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민재와 과자를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서울역 한쪽에서 불이야 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불이야! 모두 대피하세요! 민재야, 내 손 꼭 잡아! 놓치면 안 돼!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고 대합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재의 손을 꽉 쥐고 아내와 준수가 있던 벤치로 뛰어갔지만 아내는 벤치 주변을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수가 없어졌어요. 불이 나서 사람들이 달려나가는 바람에 손을 놓쳤어요. 뭐라고? 어디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밀리는 바람에.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야! 준수야! 어디 있니? 준수야, 어디 갔어? 연기가 자욱한 역사 곳곳을 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화재로 인한 혼란 속에서 4살배기 아이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화재는 빠르게 진압되었지만 준수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무원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역사 내 CCTV는 제한적이었고 화재로 인해 일부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특징적인 것이 있었나요? 빨간 오르골을 갖고 있었어요. 생일 선물로 준 거였는데. 아빠, 준수 어디 갔어요? 준수 찾아야 해요. 민재의 눈물 젖은 눈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민재와 함께 과자를 사러 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우리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밤을 새우며 준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쉬어요. 내가 여기 있을게. 안 돼요. 준수가 돌아올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시작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듯한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역 한쪽에서 빨간 오르골의 부품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르골의 태엽과 몸체는 있었지만 음악 실린더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파손된 오르골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수야, 우리 준수는 어디 있는 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내는 오르골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축이라는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준수를 찾는 일은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고 서울의 모든 보육원과 아동보호시설을 다니며 준수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셨나요? 준수라고 4살짜리인데 죄송합니다만 너무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태민아,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 민재도 연희도 내가 필요해. 어떻게 포기해. 내 아들인데 내가 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어. 매일 밤 잠들기 전 파손된 오르골을 보며 준수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꼭 찾을게. 어디 있든 어떤 모습이든 아빠가 꼭 널 찾아낼 거야. 그날 찾지 못한 아들을 36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큰아들도 회사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르골이 그 당시에는 저희 가족의 비극적인 이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지만 훗날 우리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부서진 오르골 부품이 36년 후에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아빠, 오늘은 어디에 전단지를 붙일 거예요? 오늘은 강남역 쪽에 가보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럼 준수를 보는 사람도 더 많겠죠? 이번에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내 도움이 있으니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은 준수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을 때 8살이 된 민재와 나눈 대화입니다. 준수의 실종 이후 삶은 계속되었지만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항상 준수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고 그 공허함은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준수의 방에 들어가 그의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여보, 또 준수 방에 있었어? 이 애가 돌아오면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정리해두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 건강이 더 나빠질라. 어떻게 안 힘들 수 있겠어? 우리 아이가. 처음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은 모두 준수를 찾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주말마다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고 수많은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민재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동생의 사진이 있는 전단지를 건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준수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수색은 매일의 일과가 되었고 건축사무소 운영보다 우선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민재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 축구 경기 보러 올 거지? 미안하다. 민재야, 오늘은 강북구에 새로 문을 연 보육원에 가봐야 해. 준수가 혹시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아빠, 지난주에도 안 왔잖아. 제 생일 때도. 다음에는 꼭 갈게. 약속할게.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민재의 눈에서 실망의 빛이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준수를 찾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죄책감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민재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깊은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한편 실종된 준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역 화재 당시 준수는 사람들에게 밀려 역사 외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는 두려움에 떨며 울었고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준수, 엄마. 아빠 이름은? 몰라요. 엄마, 오르골. 너무 어렸던 준수는 자신의 이름과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서에서 임시 보호를 받은 후 이름 모를 남자아이로 서울 남부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그는 이준수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것은 부서진 빨간 오르골이었습니다. 음악 실린더가 없어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준수의 실종 5년차 민재는 12살이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책상에서 준수의 전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우리 돈이 많으면 준수를 더 잘 찾을 수 있어. 돈.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나는 커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준수를 찾을 수 있게 도울 거예요. 고마워. 우리 민재 착하구나. 그때는 단순한 아이의 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민재는 정말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모으고 주식과 투자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이렇게 자신의 새로운 관심사를 정당화했고 저는 처음에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건축사무소는 제 관심과 열정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불안해했고 프로젝트도 줄어들었습니다. 차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까요? 감대리가 알아서 진행해줘. 난 오늘 경기도 쪽 보육원을 돌아봐야 해서. 또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은? 미안하네. 미팅은 연기해줘. 한편 준수는 보육원에서 4년을 보낸 후 부산 영도구의 박진호, 임수진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때 준수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던 부부는 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준수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진짜 가족이요? 영원히요? 그래, 영원히. 아빠랑 엄마가 널 정말 사랑한단다. 제 오르골도 같이 가도 돼요? 물론이지. 그건 내 소중한 보물이잖아. 박진호 씨는 작은 목공소를 운영했는데 준수는 그곳에서 목재를 다루는 법과 도면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양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이 훗날 준수가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어머니인 임수진 씨는 준수가 보육원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빨간 오르골을 소중히 보관해 주었고 이 오르골은 그에게 과거와 연결된 소중한 달이었습니다. 준수의 실종 10년 차 민재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경제 관련 경시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성공적인 청소년이었지만 우리 가족 내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폭발하듯 말했죠. 아빠! 준수는 이제 없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내 동생인데. 동생이요? 저는 이제 동생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빠는 준수 찾는다고 저와 엄마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그 말에 저는 분노했지만 민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집착으로 가족이 더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준수 찾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수의 실종 15년 차 아내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밤 우리 준수는 어디 있을까? 라는 말을 반복하며 점점 현실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의사들은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권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준수는 어디 있을까? 살아있을까? 살아있어. 우리 아들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내가 꼭 찾아올게. 약속해줘. 찾아올 거라고 약속해줘. 그 무렵 민재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도 그는 투자 동아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방학 때는 증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점점 저와 대화를 피했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 좀 더 자주 집에 와서 엄마 곁을 지켜주자.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게요. 냉담한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준수만 찾는데 집착하는 동안 아내와 민재는 점점 상처받고 멀어져 갔습니다. 준수의 실종 20년 차가 되던 해 아내는 결국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서도 그녀는 우리 준수는 어디 있을까? 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 우리 같이 준수 찾아야 하잖아. 나는 이제 지친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은 꼭 찾아줘. 찾을게. 꼭 찾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우리 민재도 잘 부탁해. 민재도 우리 아들이야. 아내의 장례식에 민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도 준수가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잃었는데 아빠마저 잃고 싶지 않아. 준수 찾는 일,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민재야, 내가 준수를 찾지 못하면 엄마를 어떻게 다시 만나겠니? 난 약속했어. 그 순간 민재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고 그날 밤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구해 독립했고 저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저에게 두 번째 큰 상실이 되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고 사무소 운영도 힘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30년 넘게 일군 건축사무소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준수는 부산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유명 건축사무소에 취업했습니다. 그의 건축 철학은 독특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창조가 그의 주요 테마였고 이는 어린 시절 실종과 보육원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 선배의 설계는 항상 특별해요. 그 감성은 어디서 오는 거죠? 난 항상 소속감에 대해 생각해. 공간이 사람에게 주는 안정감, 소속감. 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어렸을 때 경험 때문일까? 난 항상 어딘가에 속하고 싶었거든. 준수는 대학 시절 양부모를 통해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육원 기록을 통해 자신이 1985년 서울역에서 발견된 미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지만 그는 건축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수의 실종 25년 차, 민재는 강남에서 유명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며 겉으로는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호화로운 생활로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 5년 동안 연락이 없던 민재가 어느 날 제 앞에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재는 지난 5년간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오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빈손으로 돌아오기 싫었어요. 그래, 잘 지냈으면 됐다. 아버지는 여전히 준수를 찾고 계시나요? 그 질문에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수. 항상 이 이름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며 점차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투자가 잘못되어서 회사가 무너질 위기예요. 모든 고객 자금이 묶여 있고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데. 파산하면 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거예요. 실제로는 사기가 아니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의 절박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묻자 민재는 중국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기간만 버틸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운영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내게 돈을 빌리러 온 거니? 네, 아버지. 제 주변에 아버지밖에 없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가능한 한만이요. 5억 정도면 회사를 6개월은 더 운영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면 중국 상황이 풀릴 겁니다. 망설였습니다. 5억이란 금액은 제 건축사무소 매각 대금과 평생 모은 저축,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그리고 준수를 찾는 데도 쓰고 있어. 민재의 눈에 다시 분노가 스쳤지만 금세 절박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아버지가 준수만 생각한다고 느꼈어요. 준수가 사라진 후 저는 그저 아버지의 시선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죠. 좋은 성적, 명문대, 사업 성공 모두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진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다시 안정되면 제가 준수를 찾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문 탐정도 고용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어요. 민재는 2주 동안 매일 저를 찾아와 설득했습니다. 투자 설명서와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었고 수익이 나면 어떻게 준수를 찾는데 도움이 될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투자가 실패할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아버지는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준수를 찾을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만약 실패하면? 제가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법적, 문서로 작성해 드릴게요. 마침내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민재의 진심 어린 모습과 준수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에 설득되어 전 재산 5억 원을 그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속해라. 이 돈으로 회사를 살리고 준수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할게요, 아버지. 이번 일로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계약서에 사인할 때 민재는 회사 회복 후 수익의 20%는 준수 외에도 실종자 찾기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다른 조항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민재가 매주 찾아와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첫 수익금이라며 현금 봉투도 전달했죠. 그러나 점차 방문이 뜸해지고 전화해도 회의 중 또는 해외 출장 중이라는 답변만 들렸습니다. 3달이 지난 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민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중국 측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내 돈은 안전한 거지?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민재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고 임대 공고만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투자 손실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아드님의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더군요. 계약서상으로는 투자 위험을 고지했고요. 어느 날 저녁 TV에서 민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공한 젊은 CEO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윤민재 대표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형 투자 회사를 일구신 비결이 뭔가요? 철저한 자기 투자와 노력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투자하라고요. 가족의 도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모든 것을 스스로 이뤘습니다. 가족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재는 처음부터 저를 속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회사에 위기도 준수를 찾아주겠다는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평생 준수만 찾아온 저에 대한 복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원망과 질투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저는 고시원비도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결국 고층 빌딩 청소부로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청소하는 빌딩 중 하나는 제가 과거에 설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린 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재가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값비싼 양복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던 그가 이제는 낡은 청바지에 면티 차림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간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식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나가 더 이상 내게 빼앗길 것도 없다. 아버지, 제발 단 5분만이라도 말씀드리게 해주세요. 할 말이 뭐가 있어? TV에서 다 봤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그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며칠째 면도도 하지 않은 듯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좁은 고시원 방으로 들어온 민재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해, 왜 왔어? 저 자수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 돈, 명성 도망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버지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걸 이제 깨달았니? 내가 내 전 재산을 가져갔어? 나는 청소부로 살고 있고 이 방세도 내기 어려워서 매일 밥 굶어가며 돈 모으고 있어. 내가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해.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왜 준수만 찾으셨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민재의 상처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너는 옆에 있었잖아. 준수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매일 아버지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했어요. 좋은 성적, 명문대, 성공적인 사업 모두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항상 준수만 있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민재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렇다고 내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니? 아니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분노가 저를 지배했어요.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비참해졌어요.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걸 몰랐다. 저도 몰랐어요. 그저 아버지의 관심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를 한 번의 대화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야,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일은 너무 큰 상처를 남겼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 답을 예상했던 듯했습니다. 하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내가 자수한다니 잘 생각했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건 옳은 일이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그리고 제발 준수 찾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는 그게 쉬웠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 끈질김이 아버지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걸. 그날 밤 민재는 제 좁은 고시원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나눈 대화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자수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교도소에 가게 될 텐데 언젠가 면회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들을 완전히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볼게.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민재가 떠난 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가던 서울역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은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준수가 사라진 지 정확히 3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역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저는 서울역을 찾아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준수의 사진이 있는 전단지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역사 주변을 서성이던 중 다른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여드는 모습이 보였고 거기서 눈에 띄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서울역 실종 아동 사진전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곳에서 실종자의 날 특별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이상하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입구에서 전시 팸플릿을 받자 거기에는 박준수 건축가 특별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준수라는 이름의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흔한 이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준수라는 이름을 보고 들었던가요. 전시장은 80년대 서울역의 모습과 실종 아동들의 절박한 상황을 담은 사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건축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작품 한 작품을 보며 가슴이 저며오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이 전시회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벌써 3번이나 돌아보셨어요. 옆에서 젊은 여성 큐레이터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 아들이 1985년 바로 이 서울역에서 실종됐거든요. 36년째 찾고 있습니다. 큐레이터의 눈이 커졌습니다. 1985년이요? 추석 연휴예요? 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36년 전 오늘이요. 큐레이터는 무언가 생각나는 듯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를 잠시 따라와 주시겠어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를 따라 전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특별 전시관이 있었고 잃어버린 조각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실종 아동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큐레이터가 가리킨 유리 케이스 안에는 작은 빨간 오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준수의 오르골이었습니다. 다만 음악 실린더가 없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죠? 이건 박준수 건축가의 소장품이에요. 그분이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라고 해요. 1985년 서울역에서 실종됐을 때 갖고 있었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 주머니에 있던 물건을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주머니에서 36년간 간직해온 오르골 부품, 음악 실린더를 꺼내 보였습니다. 큐레이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당장 박준수 건축가님께 연락드릴게요. 오늘 전시 오프닝 행사 때문에 건물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르골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순간이 현실인지 아니면 36년간 꾸었던 꿈의 연장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3층 세미나실에 계시대요. 함께 올라가 보실래요? 다리가 후들거려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몇십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세미나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세미나실 문이 열렸고 안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저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지적인 인상을 풍겼습니다. 미연 씨, 무슨 일이에요? 네,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혹시 당신이 1985년 서울역에서 실종된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충격, 의아함, 그리고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네. 저는 서울역에서 실종됐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이것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음악 실린더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신의 오르골 부품입니다. 음악 실린더예요. 36년 전 서울역에서 발견됐어요. 박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제 오르골을 어떻게 아세요? 누구시죠? 저는 윤태민입니다. 혹시 당신의 본명이 윤준수인가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세미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준수요? 제 성이 윤이라고요? 네. 당신은 윤준수입니다, 내 아들.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36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수야, 정말 내가 맞구나. 큐레이터가 전시장에서 오르골을 가져왔습니다. 준수는 조심스럽게 제 손에서 음악 실린더를 받아 오르골에 맞춰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천천히 손잡이를 돌리자 36년 만에 처음으로 오르골에서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멜로디 제가 알고 있어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마음속에서 항상 들리는 노래였어요. 내가 내 살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오르골을 들었지. 기억나요, 희미하게. 누군가 저를 안고 이 노래를 틀어주던 기억이. 감정이 북받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수도 말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6년 만에 저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고 준수도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준수야, 내 아들아.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의 등을 감싸 안는 순간 작고 연약했던 내 살배기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3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를 찾고 계셨어요? 그럼 단 하루도 빠짐없이 36년 동안 널 찾아 헤맸어. 어머니는 어디에 계세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단다. 준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를 위해 흐느꼈습니다. 세미나실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며 우리에게 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닌가 싶어요. 36년 동안 저는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죠.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준수야. 네, 아버지. 오르골의 멜로디가 세미나실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36년간의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찾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빨간 오르골은 우리를 갈라놓은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다시 이어준 소중한 행운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36년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의미,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역 전시장에서의 극적인 재회 후 준수와 저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있는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36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너를 찾는 날이었단다.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준수는 자신의 삶을 들려주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부산의 한 부부에게 입양된 이야기, 양아버지의 목공소에서 도면 그리는 법을 배운 것, 건축학과에 진학해 건축가가 된 과정까지. 지금은 해운대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2 아들과 딸 하나예요. 나에게 손주들이 있었구나. 오늘 저녁 함께 가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어색해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전화해서 이야기할게요. 아내도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원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준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준수의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미영입니다. 남편이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때 새 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들아, 이분이 바로 할아버지야. 아빠의 아빠. 12살 큰아들 준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빠를 36년 동안 찾아다니셨어요? 그래, 그랬단다. 우와, 영화처럼 멋져요. 10살 딸 수아와 8살 작은 아들 태영이도 곧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준수 가족의 따뜻한 환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고시원에 방이 있어. 거기 말고 저희와 함께 사세요. 방도 충분히 있고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아버님, 정말 함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만약 제 아버지가 돌아오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준수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첫째 손주는 제가 과거 건축가였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처럼 할아버지도 건축가셨어요. 왜 지금은 안 하세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행복하단다. 준수는 저를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건축사무소에서 제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는 고문 자리를 제안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 사무소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될까? 물론이죠. 사실 아버지의 건축 작품들을 모두 찾아봤어요. 특히 준수를 위한 공간이라고 숨겨 넣은 요소들이 저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준수는 컴퓨터를 켜고 자신의 건축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의 디자인에는 제 건축 철학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소속감에 집착했어요. 보육원과 입양 가정에서 어딘가에 진짜 속한다는 느낌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공간을 만들게 된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찾던 그 소속감이 바로 여기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다시 건축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부에서 건축 고문으로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한편 민재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그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준수를 데리고 면회를 갔습니다. 민재는 우리를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그래, 내 동생 준수야. 드디어 찾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36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감이 그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준수야, 정말 내가 맞아. 우리 막내 준수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형, 사실 나는 형 얼굴도 기억 안 나.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없어진 후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짓들. 형, 괜찮아. 아버지께 다 들었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 최악이었어. 아버지의 모든 걸 빼앗았는데. 형, 나 진짜 형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내 동생이 살아있었어. 민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특별한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떤 프로젝트? 실종자와 보육원 출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기억의 멜로디 센터라고 부를 거예요. 기억의 멜로디? 네. 우리 오르골처럼요. 잃어버린 기억과 가족을 연결해주는 공간이요. 준수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건축가로서 우리 두 사람의 철학이 결합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이후 프로젝트는 진행되었고 개관식 연설에서 준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36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신 아버지의 끈기,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기적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많은 실종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설을 마친 후 센터 중앙홀에 있는 거대한 오르골이 작동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많은 참석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품 안에 있는 준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6년의 기다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이었다고. 준수야. 네, 아버지.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고맙다. 저도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빨간 오르골의 멜로디가 우리 주변을 감싸고 오랜 시간 동안의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재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오르골의 여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을 줍니다. 36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 끈기가 결국 준수를 찾게 해주었고, 더 나아가 기억의 멜로디 센터라는 새로운 사명까지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빛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여정이 뜻밖의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테지만 그 끈기가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각자의 빨간 오르골이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36년간 희망을 잃지 않은 주인공처럼 제게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희망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멜로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다림이 보상받았던 순간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이룬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오르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아름다운 멜로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